수학여행. 자, 일단 용어들부터 봐야 되니까 용어부터 봅니다. 주어져 있는 용어들이 이제 이런 게 나와. 집합. 봐봐, 집합. 어떤 조건에 의하여 그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 원소, 집합을 이루는 그 대상 하나하나. 그러니까 집합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3보다 작은 자연수. 뭐가 있지? 3보다 작은 1, 1하고 2가 있죠. 그지? 3보다 작은 자연수는 1과 2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3보다 작은 자연수 1하고 2를 쓸 건데, 이제 우리가 얘네들을 가지고 집합이라는 걸 만들어. 그럼 3보다 작은 자연수 1과 2를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중괄호를 묶어요. 이게 집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집합 안에 들어있는 1과 2를 이 집합의 원소라고 할 겁니다. 이렇게. 자, 3보다 작은 자연수 2개를 원소로 갖는 집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 집합을 내가 A라고 쓰고, A라는 집합에는 1과 2라는 원소가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 자, 집합에 대한 어떤 이름은 대문자로 보통 씁니다. A라는 집합 A는 1과 2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 된 거야. 오케이? 자, 이 집합에 들어있는 이 하나하나의 원소에는 2개가 있는 거죠. 1이라는 숫자는 집합 A의 원소이다라고 이렇게 써줄 겁니다. 1은 집합 A의 원소이다. 이 기호야. 2도 마찬가지죠. 2도 집합 A의 원소이다. A라는 집합에 들어있는 원소는 1하고 2 두 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 기호는 이렇게 2개밖에 못 쓰는 거야. 응? 1은 집합 A의 원소이다. 2는 집합 A의 원소이다. 3은 이 집합 A의 원소야? 아니겠지. 그지? 3은 집합 A의 원소가 아니다라고 이 표시를 할 겁니다. 원소이다라는 기호가 저렇게 생긴 이유는 원소를 나타내는 뜻의 단어가 엘리먼트라고 해서 맨 첫 자가 2야. 대문자 2야. 그래서 대문자 2를 이 2라는 대문자를 기호화해서 만들어낸 게 이게 원소이다를 나타내는 기호가 된다. 응? 막힌 쪽에 오는 게 원소, 열린 쪽에 오는 게 집합의 이름이 들어가면 됩니다. A라는 집합의 원소에는 1과 2가 있죠. 3이라는 원소는 집합 A의 원소가 아니다. 그렇지?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건 어떤 두 수가 서로 같다, 두 수가 서로 다르다라고 표시했던 거 똑같은 거야. 원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집합 A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대상을 잡아줄 때 그 A라는 집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분명해야 돼. 분명. 조건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이 집합을 만드는 조건이 분명해야 돼. 잘생긴 사람들의 모임. 이런 건 집합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생겼다라고 하는 건 매우 주관적이라 사람들마다 다르겠지. 그지? 뭐 객관적인 어떤 근거가 없잖아. 키가 큰 사람들의 모임. 이것도 마찬가지로 키가 크다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지. 키가 2m가 넘는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정하면 상관없죠. 이렇게 하면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거야. 근데 키가 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뭐 160보다 크면 다 커, 180보다 크면 커 라고 이제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크다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다만 그 크다에 대한 기준을 숫자로, 수학적으로 얘는 200cm를 넘는 학생들의 모임, 뭐 이렇게 딱 정해주게 되면 집합이 될 수 있는 거야. 아름다운 도시의 모임, 이런 거 정할 수 없잖아. 아름답다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르니까 집합은 그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뭐 이제 기본적인 그런 질문들도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그 집합 안에 들어가는 원소 하나하나를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이 대상들을 3보다 작기 때문에 1과 2가 들어갔잖아. 그치? 뭐 180cm보다 큰 학생들의 모임에서 뭐 누구 있어요. 그러면 그 누구가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 집합의 원소가 되는 거야. 원소가 되는 거야. 집합
원소. 원소와 집합 사이의 관계는 세 줄짜리 기호를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게 거기에 보면 두 번째 A가 작은 A가 집합 A, 큰 A의 원소다라고 얘기하면 작은 A는 집합 A에 속한다. 그리고 얘네들은 우리가 이렇게 세 줄짜리 기호로 표현을 합니다. 그지? B는 집합 A의 원소가 아니다. 그러면 얘는 집합 원소가 아니니까 아니다라고 이게 그어주면 되겠지. 그지? 원소의 원소이다, 원소가 아니다,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집합을 나타냅니다. 집합에 원소를 하나하나 다 쓰는 방법. 여기 나와 있는 이 표현도 지금 원소 나열법이었던 거야. 여기 나와 있는 이 표현 방식이 1하고 2라는 원소를 모두 썼지. 이렇게 하나하나 다 써주는 방법을 원소 나열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제가 만약에 A라는 집합을 표현하는데 이 집합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싶어요. 설명을 해주고 싶으면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x 바 x는 3보다 작은 자연수라고 써서 어떤 집합을 정의하면 이런 표현 방식을 우리가 조건제시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건제시법. 이런 조건제시법은 이렇게 정해줍니다. 맨 앞에 오는 이 x가 여기 대표 원소예요. 대표 원소. 그리고 이 대표 원소를 대표 원소에 대한 어떤 설명. 저 x는 이런 거야. 이 집합에 들어있는 x라고 하는 원소가 있는데 그 원소는 3보다 작은 자연수야. 그 3보다 작은 자연수에는 1하고 2가 있어. 1은 이 집합의 원소야. 3보다 작으니까. 2는 이 집합의 원소야. 3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이 집합을 저기 앞에서 썼던 것처럼 그래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쓰자. 이렇게 쓰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얘가 바로 원소 나열법이 됩니다. 원소 나열법.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에 크게 조건제시법과 원소 나열법과 조건제시법이 있습니다. 원소 나열법으로 나열되는 이 집합의 원소들은 콤마로 구별을 합니다. 1과 2 사이를 1 옆에 콤마 2라고 써도 되고요.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2,1이라고 써도 돼요. 이 집합 안에 들어있는 원소는 순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순서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응?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있는 원소들을 쓸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콤마로 구별하게 될 거고 그 안에 들어있는 콤마로 구별된 하나하나를 우리 원소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열된 이 원소들에 대해서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뭐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죠. 만약에 이 집합에 들어있는 원소에 이 집합에 여기 1도 있고 1도 있고 1도 있고 2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어요. 이렇게 있는 얘네들을 집합으로 묶어라. 여기 있는 이 6개의 숫자를 집합의 원소로 표현해라 라고 하면 이렇게 중복되는 건 한 번만 씁니다. 중복되는 것들은 한 번만 써주는 거야. 이 안에 들어있는 원소는 이렇게 1, 2, 3 3개의 원소가 있는 거고 뭐 여기 나열되어 있는 숫자를 기준으로 보면 1이 3개 있고 2가 2개 있고 3이 하나 있다. 근데 이 안에는 1, 2, 3이라고 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있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 자 원소들은 나열되는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개가 중복되는 것들은 한 번만 쓴다. 뭐 이런 약속들을 할 거고 이런 식의 표현도 있습니다. 집합을 나열하다 보면 1, 2, 3, 4 그리고 여기다 점점점 30 이렇게 끝났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 어떤 걸로 의미하는 걸까? 이 안에는 몇 개가 있다라는 걸 표시하는 거야. 30개. 30개가 있는 거야. 그지? 이 사이에 뭐가 나올까요? 5, 6, 7에서 30, 29까지 있겠지. 그지? 그게 예상할 수 있는 그 중간 과정에다가 말줄임표를 써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요. 만약에 표현을 할 때 1, 2, 3, 4를 쓴 다음에 이 뒤에다가 점점점을 표현하고 이렇게 끝냈어요. 이 뒤에 뭐가 있는 거야? 계속 있는 거죠. 5, 6, 7, 8, 9, 10에서 많은 거지. 뭐 이제 얘를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하면 위에 거는 30 이하의 자연수를 쓴 거예요. 이 위에 있는 것은 x 바 x는 30 이하의 자연수.
이걸 표현한 거고 조건예시법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 밑에 나와 있는 건 이거 밑에 나와 있는 건 x바 x는 그냥 자연수예요. 자연수라고 하는 게 끝이 없이 크니까 많으니까 그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지? 이렇게 표현했을 때 위에 있는 거는 원소가 총 몇 개? 30개. 아래에 있는 건? 셀 수 없죠. 그렇죠. 셀 수 있는 원소의 개수가 30개입니다. 라고 셀 수 있는 이 집합을 우리는 이제 유한집합이라고 할 겁니다. 유한집합. 응? 여기서 한자가 이게 한이라고 하는 글씨가 센다라는 뜻이에요. 셀 수 있는 집합. 원소의 개수를. 여기 나와 있는 얘는요. 무한집합이라고 합니다. 무한집합. 셀 수 없다.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없는 집합. 이걸 우리는 무한집합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응? 무한집합. 그러니까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은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으면 유한, 셀 수 없으면 무한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유한집합의 경우에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으니까 내가 이 집합의 이름을 B라고 붙일게요. 그리고 나서 이 B라는 집합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 요 n의 의미가 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고 묻는 거야. 그럼 이 옆에다가 30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원소의 개수,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30개다. 이게 정해준 거야. 그지? 얘는 안 물어보겠죠? 밑에 있는 건 안 물어봐요. 왜? 무한집합이잖아. 셀 수 없잖아. 셀 수 없으니까 쟤는 안 물어보는 거야.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는 유한집합의 경우에는 그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물을 수 있는 n이라는 소문자를 쓰고 뒤에다가 집합의 이름을 씁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 뒤에다가 중괄호하고 1,2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냐? 2개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지? n이라는 기호는 원소의 개수를 이야기하는 거야. 원소의 개수.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집합, 그 다음에 그 집합 안에 들어있는 원소, 원소를 나타내는 기호, 세 줄짜리 기호. 1은 A의 원소이다. 원소가 아니다. 3은 A의 원소가 아니다. 그래서 기호들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크게 원소를 하나하나 다 쓰는 원소나열법과 그 원소에 대한 설명을, 그 조건들을 제시해주는 조건제시법이 있다. 조건제시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3보다 작은 자연수라고 썼는데 2 이하의 자연수라고 할 수도 있고요. 2 이하의 자연수, 뭐 아니면 4 미만, 4보다 작은 그런데 1, 2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 2의 약수의 집합, 2의 약수는 1, 2 두 개밖에 없으니까 뭐 이렇게 사람들마다 표현하는 건 다르지만 그걸 원소나열법으로 쓰면 다 똑같아. 물론 1, 2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 1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겠지. 이 두 개는 서로 같은 집합이야. 응? 같은 거야.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순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1보다 작은 자연수, 1보다 작은 자연수 뭐가 있죠? 1보다 작은 자연수를 우리 집합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 1보다 작은 자연수에 뭐가 있어? 이건 집합일까 아닐까? 1보다 작은 자연수 집합이 아니야. 아니에요? 왜 아니죠? 맞아요? 맞아요. 2분의 1 자연수인데? 자연수 2분의 1은 유리수입니다. 분수고 유리수인 거야. 1보다 작은 자연수는 1부터 시작이야. 1, 2, 3, 4, 5, 6, 7, 8하고 나가는 숫자가 자연수잖아. 그죠? 없어요. 맞아요. 1보다 작은 자연수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집합의 원소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거야.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집합을 우리는 비어있다. 비어있다라는 의미에서 공집합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쓰기 좀 그러니까 얘를 기호를 하나 만듭니다. 공집합을 나타내는 기호는 이렇게 씁니다. 이게 이제 문자로는 이렇습니다. 파이라고 읽어줍니다. 파이라고 읽어주고 파이를 나타내는 어떤 그리스어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어에 대한 이 소문자 파이를 이용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파이는 얘는 이렇게 쓰는 파이야. 여기 나에도 이제 파이이긴 한데 우리는 앞으로 공집합 기호로 쓸 겁니다. 공집합, 비어있는 집합을 대신해서 아무것도 없는,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 공집합은 기호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 자, 공집합 기호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 몇 개야? n개요? 이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고?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뭐라고 써야 돼? 0이요. 0이라고 써야지, 그지?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0개입니다. 응? 당연하지. 아무것도 없는 집합이니까. 이걸 우리는 공집합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집합, 원소,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유한집합, 무한집합, 공집합. 원소의 개수는 n이라는 소문자를 이용해서 나타낸다. 그지? 마지막으로 집합을 표현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될 때가 있어요. 집합에서 집합을 좀 더 보기 좋게 그리는 어떤 그림, 이걸 갖다 그림으로 표현하게 될 텐데 그 그림의 이름이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이 그림은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저기 1, 2가 들어있는 집합 A는 이 안에 1하고 2가 있습니다. 응?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집합 B라는 집합에는 3, 4, 5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원소를 원 또는 직사각형 모양으로 그려주는 그림을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응? 여기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는데 그 두 집합 사이에 1, 2, 3, 4, 5, 6, 7이라고 쓴다라고 하면 자, A라는 집합에 몇 개가 있는 거야? A라는 집합에 들어있는 건 4개. 4개. B라는 집합에는 5개. 5개가 있죠. 그 중에 2개가 중복되는 거지. A에도 있고 B에도 있고. 바깥에 여기 안에 8, 9, 10이 있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5 이하의 자연수 1, 2, 3, 4를 모아놨고 그 다음에 2보다 큰 자연수를 집합 B에다 모아놨고 그러면서 B라는 집합은 2보다 크고 8보다 작은 2보다 크고 8보다 작은 3, 4, 5, 6, 7을 모아놓은 거고 그 다음에 거기 둘 다 포함되지 않은 8, 9, 10을 이렇게 바깥에 그려놓는 이러한 그림을 우리는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많이 쓸 거예요. 집합은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 조건제시법이 있고 그 조건제시법을 우리는 풀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원소를 하나하나 나열하는 원소 나열법이 있습니다. 그들을 좀 더 보기 좋게 만드는 그림을 우리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집합의 원소가 셀 수 있어요. 그 집합의 원소가 100개야. 이것도 유한집합이야. 그 집합의 원소가 1억 개야. 이것도 유한집합이야. 셀 수 있으면. 그게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셀 수 있다 없다가 중요한 거야. 공집합은 유한집합일까 무한집합일까? 무한. 공집합의 원소는 몇 개야? 0개요. 0개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유한집합입니다. 무한집합은 원소의 개수를 묻지 않습니다. 공집합에 대한 원소의 개수를 물었잖아. 0개라는 걸 답할 수 있게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는 유한집합으로 보셔야 돼요. 유한집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공집합은 우리는 집합을 원소의 개수에 따라 분류할 때 유한집합과 무한집합 두 가지가 있고요. 공집합은 그 유한집합 중에서 특별한 경우야. 원소가 하나도 없는 특별한 경우. 다시 8쪽의 메뉴에 집합 어떤 조건에 의하여 그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 두 번째 원소 그 집합을 이루고 있는 대상 하나하나.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 A가 집합 B의 A의 원소란 얘기는 A는 집합 A에 속한다. 기호로 표현하면 세 줄짜리 기호를 씁니다. 작은 A는 큰 A의 원소이다. B가 집합 A의 원소가 아닐 때 B는 집합 A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호로는 원소가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사선을 그어주게 됩니다.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에는 크게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벤 다이어그램이 있어요. 3번에 나와 있죠.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벤 다이어그램이 있고 원소나열법은 원소를 하나하나 다 쓰는 겁니다. 조건제시법은 공통된 성질을 제시해서 그들이 갖는 어떤 그 공통된 성질을 x바 x는
x바 x는 3보다 작은 자연수, x바 x는 4의 약수, x바 x는 3의 배수, x바 x는 1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자연수, 이런 식으로 제시하는 걸 조건 제시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벤 다이어그램은 그들의 어떤 두 집합 또는 세 집합 사이의 어떤 관계를 보기에 그림으로 보면 좋으니까 그 그림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거. 일반적으로 그 그림에는 일반적으로 원 또는 타원 또는 직사각형 모양을 쓰게 됩니다. 대부분 그런 그림들로 표현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들을 갖다 우리가 원소날법으로 표현하다 보면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맨 밑에 나와 있어요. 맨 밑에 보면 핵심 포인트에서 집합을 원소날법으로 나타낼 때 원소의 나열하는 순서는 상관없다. 같은 원소는 중복해서 쓰지 않는다. 같은 원소가 있으면 한 번만 쓴다. 원소의 수가 많고 일정한 규칙이 있으면 원소의 일부를 생략하고 점점점 말죽임표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말죽임표의 그 뒤에 어떤 숫자가 있으면 그 사이에 오는 숫자만을 의미하는 거고 맨 뒤에 숫자가 없으면 한없이 무한하게 많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게 됩니다. 한 장 넘겨볼까? 한 페이지 넘겨보면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집합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집합은 원소의 개수에 따라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으로 나눌 수 있다. 원소가 셀 수 있으면 유한집합, 셀 수 없으면 무한집합. 유한계, 무한계, 몇 개로 다 있다, 1000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유한계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한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 공집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비어있는 집합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집합을 우리는 공집합이라고 하고 공집합은 기호로 그 파이라고 하는 문자를 쓴다라고 했습니다.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0개인 유한집합입니다.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0개인 유한집합이다.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0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A라는 집합이 공집합이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0이다.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0이래. 그 얘기는 A라는 집합이 공집합이란 뜻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수민군 이해가십니까? 두 장 넘겨서 12쪽을 잠깐 보시겠어요? 12쪽 한 장 더 넘겨봐. 그러면 12쪽에 간단하게 연습할 수 있는 문제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쭉 채워보겠습니다. 여러분들까지 먼저 볼게요. 자, 12쪽의 맨 위에서부터. 자, 1번 전국 맛집의 모임 집합이 아니야. 아니죠. 왜? 맛집이라고 하는 맛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죠. 사람마다 주관적이잖아. 다 똑같이 얘기하지 않아. 2번 우리 반에서 키가 큰 학생들의 모임 집합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키가 크다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3번 우리 반에서 키가 가장 큰 학생의 모임. 가장 큰 학생은 한 명으로 정해지는 겁니다. 큰데 가장 커. 이건 한 명밖에 없는 거야.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하게 정할 수 있죠. 그건 집합이 됩니다. 가장 크다. 가장 크다라고 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건 주어졌다라고 봐야죠. 가장 크다라는 것에 대한 조건이기 때문에 가장 크다라고 하는 건 제일 큰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집합이 맞다. 우리나라 광역시의 모임. 맞아 아니야? 맞다니까. 광역시는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그 다음에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잖아. 그렇지 않나? 그지? 이건 딱 정해져 있는 거야. 이건 기준이 명확한 거죠. 절대값이 2보다 작은 정수의 모임. 집합이 아니야. 미스터 유, 절대값이 2보다 작은 정수의 모임은 집합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집합 맞죠. 맞습니다. 따라서 1, 2번은 집합이 아니고 3, 4, 5번은 집합이 맞습니다. 2번 자 원소이다. 세 줄짜리 원소이다. 원소가 아니다. 두 가지 중에 골라서 답을 하는 겁니다. 자 A라는 집합은 조건제시법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30 이하의 4의 양의 배수. 뭐가 있을까요? 4, 8, 12, 16, 20, 24, 28까지.
이게 집합 A를 원소 나열법으로 나열한 겁니다.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된 이걸 보고 4, 6, 16 4, 6, 16 그 다음에 18, 20, 30 18, 20, 30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A라는 집합의 원소냐 아니냐를 결정해야 돼. A라는 집합을 저렇게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하면 4는 집합 A의 원소이다. 6은 집합 A의 원소가 아니다. 16은 집합 A의 원소다. 18은 아니다. 20은 원소이다. 30은 원소가 아니다. 이게 쓰면 되겠지? 그치? 맞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 이게 써있나? 1, 3, 5번은 원소이다. 2, 4, 6번은 원소가 아니다. 네. 맞지? 3번에 1번 10 이하의 홀수인 소수 3, 5, 7만 있는 거죠. 네. 그지? 그걸 집합기호로 묶어주면 되고 1, 2, 4, 8. 자,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건지시법으로 표현하려면 x가 x는 8의 약수 좀 더 정확하게 양수인 약수 이렇게 표현을 하면 정확하게 표현이 된 겁니다. 양수인 약수, 양의 약수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3번의 경우에는 얘를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 3번에 주어진 집합을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하면 조건지시법은 이런 거거든. 이게 원소야. 응? x가 원소인데 그 x가 얘를 만족하는 원소야. 그치? x는 3n 더하기 1이야. n은 1, 2, 3이야. 그럼 우리 이렇게 해보거든. 머릿속으로 n에다 1 대입하고 n에다 2 대입하고 n에다 3을 대입하세요. 그럼 x가 3 곱하기 1 더하기 1 4 3 곱하기 2 더하기 1 얼마겠어요? 얘는? 3 곱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2 더하기 1 1 7 3 곱하기 3 더하기 1 16 10 1, 2, 3밖에 없잖아.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나열하면 4, 7, 10 또 3개만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4번에 주어져 있는 건 3, 6, 9, 12, 15 점점점 3, 6, 9, 12, 15 점점점. 얘는 우리 공통된 성질을 뭐라고 묶어줘야 돼? 이들의 수를 셀 수 없다. 성질. 3, 6, 9, 12, 15는 어떤 숫자들이야? 3의 배수 맞아요. 아주 정확합니다. x바 x는 3의 배수. 3의 배수, 조금 더 정확하게 3의 양수인, 양의 배수라고 쓸까요? 양수인 배수. 이렇게 표현하면 완벽합니다. 근데 뭐 실제로 이 양의 배수에서 양의 자를 빼도 좋아요. 3의 배수 몇 개 써도 상관없습니다. (5번) 어떻게 쓸래요? 5번. x는 10의 배수인 분야의 자연수 그러니까 불러. 10, 20, 30, 어디까지? 90까지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쓰죠. 한 3개 정도 규칙성을 알아볼 수 있게끔 쓴 다음에 말줄임표로 끊고 맨 마지막에 90으로 끝을 내면 이게 원소나열법으로 나열한 게 됩니다. 4번 바로 갑니다. 4번에 1번 1, 2, 3, 점점점 30 얘는 유한집합이야 무한집합이야? 유한 몇 개야? 30개 그렇죠. 유한집합입니다. 2번 x제곱이 0보다 작은 실수 x제곱이 0보다 작다 그러면 공집합. 공집합은 원소가 몇 개야? 0개 따라서 얘는 유한집합이야. 이건 답이 2개입니다. 유한집합, 컴마, 공집합이라고 써야죠. 유한집합, 컴마, 공집합.
5번 x제곱이 1인 실수. 제곱해서 1 되는 게 뭐 있죠? 1이 또 제곱해서 1 되는 거 음. 1이랑 마이너스 1이요. 맞아요. 이건 유한집합이에요, 무한집합이야? 이건 유한집합. 유한집합 맞습니다. 유한집합. 마이너스 1과 1 두 개를 원소로 갖는 집합. 4번 x바 절대값 x는 2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 절대값 x가 2보다 크거나 같대요. 2, 3, 4, 5, 6 다 되지. 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도 돼요. 네. 왜냐면 음수도 절대값 씌우는데 양수 되니까. 몇 개가 있죠? 맞아요. 무한집합입니다. 5번 x바 x는 가장 작은 자연수. 가장 작은 자연수는 뭐죠? 1이요. 1. 1은 1 하나밖에 없죠. 네. 가장 작으니까. 이것도 유한집합입니다. 6번은 x바 x는 두 자리의 양의 짝수래요. 양의 짝수. 양의 짝수면 두 자리니까 10부터 시작해야겠는데 10, 12, 14, 16, 18, 20, 점점점. 마지막 두 자리 양의 짝수는 98이요. 98이겠다. 유한집합이겠네요. 5번에 써져 있는 그게 의미하는 게 괄호 안에 있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5번에 1번은 얼마가 돼야 되죠? 2개요. 맞아요. 2라고 쓰시면 됩니다. 는 2. 자, 2번은 두 개로 분리되어 있어요. 앞에 있는 건 몇 개야? 0개요. 0 아니죠? 0을 하나를 원소로 갖는 거잖아. 하나요. 1이지. 그 다음에 0과 1을 원소로 갖는 두 번째 거는 2개 더하면 3개요. 3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3. 자, 3번 조심해야 됩니다. 3번의 앞에 거. 이 기호를 뭐라고 읽는다고? 공집합. 맞아요.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야? 0개. 0개. 앞에 건 0입니다. 문제는 이거죠.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0이 맞아요. 자, 근데 이 두 번째 있는 건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 요거는 이 집합 기호 안에 이 공집합이라는 기호가 들어있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이 집합은요, 공집합 기호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야. 다시 얘기하면 얘는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고, 공집합 기호를 원소로 갖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 얘는 한 개가 있는 겁니다. 응? 그래서 0 더하기 1, 답이 1이 돼야 되죠. 60 이하의 6의 배수 불러줄까? 6의 배수 부르면 6, 네. 12, 18 3개밖에 없네요. 는 3. 자,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 집합은 방정식을 조건으로 가지고 있어. 이걸 만족하는 x를 원소로 갖는 집합. 그럼 이 집합의 경우에는 x 마이너스 5, x 마이너스 8은 0이라고 인수분해가 되고, 따라서 x는 5와 x는 8이라는 원소를 갖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집합의 원소에는 5하고 8이 들어있는 거야. 따라서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야? 2개요. 맞아요. 2개입니다. 자,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x제곱 더하기 4가 0이에요. 그러면 얘는 x제곱이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x를 굳이 구한다라고 하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2i가 돼요. 앞에 음수 마이너스가 있어서. 근데 x가 실수랍니다. 근데 얘는 실수가 아니잖아. 허수지, 허수. 따라서 이 집합의 원소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집합은 공집합이 돼버렸습니다.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 0이라고 써야 되는 겁니다. 0.
자, 우리 앞에 8쪽부터 볼게요. 그 앞에 8쪽. 집합은 주어진 조건에 의하여 그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을 집합이라 한다. 그래서 그 앞에 유형 1번에 있는 것처럼 이제 조건들을 주는 거지. 3보다 큰 자연수의 모임. 집합이잖아. 그지? 우리 반에서 축구를 잘하는 학생의 모임. 잘한다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얘는 주관적이다. 사람들마다의 생각이 다른 것은 집합이 될 수 없다. 짝수 중 작은 수의 모임, 작다에 대한 기준이 수학적이지 않다. 사람들마다 다르다. 우리 반에서 키가 큰 학생의 모임 역시 키가 크다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한 자리 소수의 모임, 이제 이건 집합이 될 수 있죠. 기준이 명확해야지만 집합이 될 수 있다. 집합 안에 들어있는 대상들 하나하나를 우리는 원소라고 부른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원소이다와 아니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기 주어져 있는 것처럼 12의 양의 약수의 모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12의 양의 약수는 그 원소가 양의 약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1, 2, 3, 4, 6, 12 이렇게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 6개의 원소가 12의 양의 약수니까 12의 약수들을 다 나열했어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가지 표현 방식도 다시 한번 점검하면 위에 주어져 있는 걸 조건제시법, 아래에 있는 걸 원소 나열법이라 부른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만약에 하나의 그림, 집합 A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A라는 그 집합 안에 1, 2, 3, 4, 6, 12와 같은 숫자를 이렇게 원 안에 그려놓는 걸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이라 한다. 그지? 조건제시법, 원소나열법, 벤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체크해놓고 자, 이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원소들을 집합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표현하잖아. 1은 집합 A의 원소이다. 이게 쓸 수 있는 거지. 그지?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원소이다라고 하는 걸 쓸 수 있는 건 2, 3, 4, 6, 12라고 하는 이 6개의 원소에 대해서만 원소이다라는 기호를 통해서 집합 A의 원소이다, 집합 A의 원소다, 4도 집합 A의 원소다, 6도 집합 A의 원소이다, 12도 집합 A의 원소이다. 그치?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6개 숫자가 아닌 다른 이 집합의 원소가 아닌 다른 숫자의 경우에 7은 집합 A의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겠지. 그치? 원소이다를 나타내는 거야. 원소이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 내용 중에서 포함이 됩니다. 집합의 이름은 일반적으로 대문자를 써서 표현을 하고 그 집합 안에 있는 원소들은 콤마로 구별합니다. 콤마 1, 2, 3, 4, 6, 12 이런 원소들이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집합의 원소는 총 6개가 있죠. 6개가 있습니다.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원소의 개수를 표현할 때 우리는 소문자 n을 이용해서 이런 식의 표현을 합니다. 얘를 읽어주는 방법은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여기 나와 있는 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6개니까 6이라고 써주면 되겠지. 그죠? 자, 이게 원소의 개수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원소의 개수가 이렇게 지금 여기 주어진 것처럼 6개, 10개, 20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경우에 우리는 유한집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을 때 우리는 걔네들을 유한집합이라고 하고 상대되는 개념으로 무한집합이라는 게 있죠. 무한집합. 무한집합 같은 경우에는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없기 때문에 무한집합에 대해서는 원소의 개수를 묻지 않습니다. 원소의 개수를 말할 수 있는, 셀 수 있는 집합을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가 셀 수 없이 무수히 많을 때 셀 수 없는 집합을 무한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 중에서 우리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 어떤 집합의 경우에 그 집합에는 원소가 하나도 포함되지 않는 경우 1보다 작은 자연수와 같이 자연수 중에서 1보다 작은 자연수는 없으니까 아무것도 쓰면 안 되는 상황이야. 이럴 경우에는 우리 새로운 기호
이렇게 생긴 교호를 가지고 쓰고 얘를 우리는 공집합이라고 부릅니다.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한다. 비어있는 집합이야. 그래서 이 공집합 같은 경우에 우리는 그 원소의 개수가 0이다라고 써야 되는 거지. 자, 원소의 개수가 0이다라고 셀 수 있기 때문에 공집합은 유한집합에 들어갑니다. 공집합이라는 것은 그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원소의 개수가 0개인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할 겁니다. 크게 원소의 개수를 기준으로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을 나누고 유한집합은 그들의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고 하지만 무한집합은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없기 때문에 원소의 개수를 묻는 질문을 하지 않겠지. 자, 특별한 어떤 원소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집합을 공집합이라 하고 그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0개.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 정의했기 때문에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건 당연한 거지. 그지? 이런 내용들로 해서 집합, 원소, 그리고 어떤 집합을 가지고서는 원소 나열법, 조건 제시법, 필요에 의해서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그림을 그려가면서 우리가 집합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이런 집합들에 대해서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을 때 유한, 셀 수 없을 때 무한, 그리고 원소의 개수가 0개인 집합은 공집합, 공집합의 경우는 그 원소의 개수가 0개가 되는 건 당연한 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아마 문제를 좀 풀어보셨다라고 하면 아마 첫 페이지 8쪽에 있는 건 대부분 풀었던 것 같아요. 같이 풀어서 다 채워져 있죠? 그지? 그 다음에 9쪽에 보면 11번부터 15번까지의 문제들 중에서 몇 개를 같이 풀었었는데 11번에 있는 문제는 A라는 집합이 X바 X는 조건지시법이죠. X바 X는 1보다 크고 10보다 작거나 같은 짝수 2, 4, 6, 8, 12 그 안에 원소로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맞지? 12번은 20의 양의 약수 1, 2, 4, 5, 10, 20 그지? 13번은 9 이하의 홀수 1, 3, 5, 7, 9 그 다음에 14번의 경우에는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한 자리 자연수 다르게 표현하면 한 자리 그러니까 3의 배수 중 한 자리인 자연수 한 자리의 3의 배수 이런 것들을 쓰면 되니까 3, 6, 9 들어가면 되겠다. 이 15번의 경우에는 스쿨에 포함되어 있는 알파벳들을 조건제시법으로 줬고 이걸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하면 S, C, H, O, L 중복되는 원소는 한 번만 씁니다. 5가 두 번 들어갔기 때문에 5를 한 번만 쓰면 되고 순서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원소나열법으로 나열할 때 주의사항들이죠. 원소들이 순서를 크게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작은 수부터 큰 수로 쓰기도 하고 그 숫자들의 어떤 규칙성이 보이게끔 쓰기도 하지만 이들의 순서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 집합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이 집합에는 1, 2, 3, 4, 6, 12와 같이 저 6개의 숫자가 어떤 순서로 들어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원소와 원소 사이는 콤마로 구별하고 중복되는 원소는 한 번만 씁니다. 그리고 이제 말줄임표의 사용에 주의하셔야 되는데 말줄임표의 경우에는 그 중간에 생략 가능한 부분을 생략하지만 두 가지 의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1, 2, 3 하고 점점점 컴마 10이라고 쓰면 여기 안에는 점점점에는 4부터 9까지가 생략된 거고 그렇지 않고 1, 2, 3, 4 쓰고 점점점 이렇게 하고 끝을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얘는 무한집합이 됩니다. 자연수들의 집합을 나타내는 무한집합이 되죠. 이 점점점을 쓰는 상황은 그 점점점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상대방이 정확히 알 때 쓰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주의하시면 원소나열법으로 나열할 때도 크게 문제되진 않겠죠. 16번부터 20번까지는 원소나열법으로 주어진 원소나열법으로 주어진 집합을 조건지시법으로 표현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지시법으로 표현할 때는 그 집합 안에 맨 앞에다가 대표 원소를 쓰고 그 대표 원소에 대한 설명 X라고 하는 이 원소는 어떤 원소다. X바 X는 이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조건지시법을 제시합니다. 조건지시법에 대한 조건을 나타낼 때 말로 글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죠. 뭔가 명확한 글로 표현이 가능하고
아니면 어떤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라고 이렇게 쓰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을 만족하는, 다시 얘기하면 2차 방정식의 해를, 이 2차 방정식의 해를 원소로 갖는 x. 따라서 이거 이제 풀어주면 1하고 2가 나와요. 1하고 2를 이 집합에다 이렇게 써주게 되면 원소 나열법으로 쓰게 되고, 이 1과 2라는 이 두 개의 원소를 갖는 집합은 이 2차 방정식에 대한 해 집합이 되는 거죠. 해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니까 방정식이나 부등식과 같은 어떤 그 결과를 명확하게 정할 수 있는 그런 원소들을, 그러니까 그런 조건을 제시하는 조건지시법들도 있다라는 거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풀 줄 알아야 되고요. 자, 16번에 주어져 있는 건 A, E, I, O, U라고 하는 5개의 영어 알파벳이 주어져 있고, 이들의 공통적 성격은 X는 모음인 알파벳 소문자라고 써주면 되겠는데, X는 모음인 알파벳 소문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여기 주어져 있는 A, E, I, O, U라고 하는 5개의 소문자의 공통된 성격을 묶어서 표현할 수 있는 조건지시법이 되겠죠. 17번의 경우에는 자, 이 집합 B는 X는 100 이하의 자연수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고요.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하면 누구나 같아야 되지만 조건지시법으로 주어지게 표현하게 되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른 결과가 다르게 표현한 것이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됐을 때는 다 똑같아야 되는 거야. 그럼 조건지시법의 표현 방식에 따라서는 약간 다를 수 있다라는 건 그거는 이제 인정하고 가겠습니다.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들을 표현하게 되고, 18번의 경우는 X는 일주일을 나타내는 요일,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X는 일주일을 나타내는 요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라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하는 이 안에 들어있는 7개의 원소를 표현할 수 있겠죠. 19번의 경우에 X는 100 이하의 9의 배수, 20번의 경우에는 X는 20 이하의 소수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지? 19 이하의 소수, 20보다 작은 소수, 표현은 가능할 것 같아요. 괜찮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라고 한 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집합의 이름을 상단에 쓰고 그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써주게 되면 되는데, 예를 들어 23번의 경우에 주어진 집합 C는 10 이상 20 미만의 짝수인데, 이 C라는 집합의 이름을 상단에 쓰고 10 이상 20 미만의 짝수를 쓰는 거죠. 10, 12, 14, 16, 18이라고 5개의 원소를 써주게 되면 이게 그 23번에 있는 C라는 집합이 X는 10 이상 20 미만의 짝수를 표현한 게 되겠죠.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릴 때 조심해야 되는 건 이 안에는 적절한 간격으로 원소를 구별합니다. 콤마를 찍지 않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는 이 안에다가 콤마를 찍지 않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요거는 한 문제 정도만 보고 갈게요. 나머지 벤 다이어그램 채우는 건 이제 그림만 그리면 되니까 23번 채워줘야지. 23번. 그 밑에 23번에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요?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게 되면 집합에 대한 분류를 통해서 유한집합이냐 무한집합이냐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원소의 개수에 따른 집합을 분류하는 방법은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으로 분류하게 되고, 공집합이라고 하는 유한집합 중에서 좀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것뿐입니다. 자, 유한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 셀 수 있는 집합,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는 집합을 유한집합,
원소가 무수히 많아서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없는 집합을 무한집합이라고 한다. 유한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특별히 공집합이라 부르고, 그 공집합은 파이라는 문자를 통해서 우리가 기호를 만들었죠. 공집합을 나타내는 기호 잊지 마시고, 저거는 이 자체가 집합인 거예요. 이렇게 쓰면 되지 굳이 얘를 갖다가 얘를 이렇게 써야 되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지. 공집합은 이 안에 집합 기호와 원소가 하나도 없는 이 상태를 그대로 표현한 게 이 기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집합 기호 자체에 그 중괄호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0입니다. 0. 어떤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물을 때는 소문자 n을 이용해서 n 하고 그 뒤에 집합의 이름 또는 집합을 써주게 되면 된다. na라고 하는 이 기호는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또 이렇게 써도 돼요. 이 안에다가 집합 자체를 집어넣어도 되지.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 뭐 0이 되겠죠. 또는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여기 나와 있는 거에다가 n 뒤에 아예 집합을 넣어도 돼. 1하고 2를 넣어서 이렇게 생긴 집합을 넣었어요.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니? 라고 묻는 거니까 2개예요. 2라고 쓰면 되겠지. 그지?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기호가 소문자 n이 된다. 소문자 n이 된다. 여기도 같이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자, 25번의 경우에는 1, 2, 3, 4, 5, 6 6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니까 유한집합이 됐었죠. 유한집합. 26번은 4, 8, 12, 16, 20 점점점 끝이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4의 배수가 무한하게 많아서 얘는 셀 수 없기 때문에 무한집합이 됐고, 27번은 두 자리의 홀수는 13579하고 나가는 홀수들 중에서 11부터 99까지의 홀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건 유한집합이 됩니다. 28번은 x가 15보다 큰 짝수예요. 그럼 16부터 시작합니다. 16, 18, 20, 22, 24 점점점 끝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무한집합이 된다. 29번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자연수는 한 개도 없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29번이 공집합이에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자연수는 없어. 따라서 얘는 공집합이 될 거고, 공집합은 유한집합입니다. 유한집합이다. 자, 30번 볼까요? 유한집합에 대한 원소의 개수. 유한집합이기 때문에 원소의 개수를 물을 수 있다. 2, 4, 6, 8, 10 점점점 100까지. 그러니까 짝수예요. 짝수인데 2의 배수가 2부터 100까지 있습니다. 총 50개가 있죠.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30번의 경우에는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50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답이 되겠죠. 이게 30번에 대한 답이 됩니다. 오케이? 31번은 어때요? 31번은 x바 x는 18의 양의 약수예요. 18의 양의 약수. 18의 양의 약수는 어떤 집합, 어떤 원소들이 들어가? 조건제시법으로 주고 그들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 원소를 다 확인해야 되니까 조건제시법으로 주어진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바꿔야 돼. 18의 양의 약수 같으면 1, 2, 3, 6, 9, 18이라고 하는 이 원소가 18의 양의 약수가 되겠지. 따라서 이렇게 쭉 나열하고 나니까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6개라는 걸 알아요. 따라서 이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6개입니다 라고 이렇게 6이라고 써주시면 되죠. 32번에는 3의 배수가 나와요. 3의 배수에 해당하는 이 원소들을 전부 다 나열해야 됩니다. 여기 주어져 있는 건 두 자리의 3의 배수이기 때문에 12부터 들어가겠다. 12, 15, 18, 21, 점점점. 규칙을 알 수 있는 3개 또는 4개 정도의 숫자와 맨 마지막 끝이 있는 경우에는 끝을 정해주셔야 되죠. 99로 끝나게 됩니다. 12부터 99까지의 3의 배수는 총 몇 개인가 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총 99까지면 제일 3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면 33개고요. 3, 6, 9 3개가 빠졌으니까 30개가 들어가겠다. 여기 나와 있는 건 12부터 90까지의 전체 개수가 30개입니다. 30개. 따라서 우리는 이 집합 C의 원소의 개수, C의 원소의 개수는 30과 같다라고 답할 수 있어야겠다. (33번에) 주어져 있는 집합에 풀어야 되는 이야기가 D라는 집합이 조건지시법으로 주어지기를 x는
x바 x는 x제곱 더하기 1은 0, x제곱 더하기 1은 0이라고 하는 이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인 실수를 원소로 갖는다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상황이 이런 거죠. 집합에 대한 이야기만 놓고 보면 어려울 게 없는데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집합은 자, 2차 방정식을 포함합니다. 2차 방정식을 포함하고 그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가 원소가 되는데 여기에 조건을 하나 더 줬죠? 실수란. x제곱 더하기 1이 0이 되는 저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돼. 이 2차 방정식을 풀려면 이렇게 가야 되거든. 이게 뭐 상수항밖에 없으니까요. x제곱을 마이너스 1이라고 두고 그리고 이 값을 구해야 되는데 x가 실수라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실수 x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이게 바로 이게 어떤 거의 시작이었냐면 허수단위 i의 시작이었어요. x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i라고 하는 복수수, 허수가 돼버린 거지. 얘는 실수가 아니에요. 얘는 실수가 아니고 여기 주어져 있는 얘는 허수기 때문에 실수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x는 존재하지 않게 되죠. 다시 얘기하면 여기 나와 있는 집합 D의 원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얘는 공집합이 돼버린 거야. 그러므로 집합 D의 원소의 개수는 이 집합 D의 원소의 개수는 0이다라고 답해야겠지. 오케이? 메모하시고 33번입니다. D라는 집합은 x바 x는 x제곱 더하기 1은 0을 만족하는 실수를 원소로 갖습니다. x제곱 더하기 1이 0이 되는 실수 x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집합 D는 공집합이 돼버렸고 그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0이다 라고 써야 되죠. 와우, 요번에는 부등식이에요. 응? 앞에서는 2차 방정식이었고 여기에는 절대값을 포함하는 1차 부등식입니다. 자, 얘를 풀어야지 x를 구할 수 있겠죠. 절대값 x가 4보다 작다라고 하는 이 절대값을 포함하는 2차 부등식은 1차 부등식은 4보다 작기 때문에 x를 잡을 때 4하고 마이너스 4 사이에 x가 존재한다라고 잡아야 돼요. 절대값 x가 4보다 작다, 마이너스 4보다 크고 4보다 작은 x값들의 집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주어진 조건 중에 정수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4보다 크고 4보다 작은 정수들을 나열하게 되면 마이너스 4는 등호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까지 이렇게 생긴 7개의 원소를 얘가 원소로 갖게 됩니다. 집합 2는 주어져 있는 조건제시법 안에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는 부등식이 있었고 그를 풀어서 우리가 x값, 정수인 x값을 구했더니 이렇게 7개의 원소를 갖는 집합이 되어 버린 겁니다. 집합에 대하여 조건제시법으로 문제를 만들어 나갈 때 그 조건제시법에는 2차 방정식이나 부등식 같은 이런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둬야 돼. 알겠지? 그지? 이것도 정리하실까요? 34번도. 집합이라는 단일 개념만 놓고 보면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생소할 수는 있죠. 사용하지 않던 거니까 생소할 수는 있으나 집합이라는 단일 개념 안에서의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사실 크게 어렵지 않은데 집합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문제 안에 복합 개념들을 섞을 때 정말 다양한 개념들을 가지고 올 수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의 어떤 배경 지식이라고 볼 수 있는
1학년 1학기까지의 수학, 고등수학 앞부분, 상위 부분에 있는 것까지를 다 갖다 쓸 수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죠. 그걸 다시 뭐 지금부터 다 차분하게 다 공부한다라고 하면 결국엔 또 배울 수 없으니까 이걸 공부하면서 나오는 개념들을 다시 한 번씩 떠올리는 방법밖에 없다. 알겠어? 그래서 최대한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은 잘 체크하면서 가자고. 자, 이제 새로운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부분집합의 개념을 이야기할 텐데, 자,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건 집합에 대한 어떤 그 관계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가 이제 부분집합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부분집합의 정의는 두 집합 A, B에 대하여 집합이 두 개가 있어요.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 두 개가 있습니다. 두 집합 A와 B에 대하여 이 두 집합이 뭐 이제 이 중에 A가 더 작은 집합이라고 했을 때 A라는 집합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있을 때 A를 B의 부분집합이라고 정의합니다.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 A를 B의 부분집합이라 한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에 1과 2가 있었고 두 개의 원소를 갖고 있고 B라는 집합에 1, 2, 3이라는 원소가 있어요. 1이라는 원소가 집합 A의 원소야. 근데 이 1이 집합 B에도 들어갑니다. 그치? A에는 원소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A에 들어있는 2라는 원소가 역시 마찬가지로 이 B라는 집합의 원소가 돼. A에 있는 두 개가 모두 다 집합 B의 원소가 될 때 우리는 여기로부터 A는 B의 부분집합이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원소이다를 나타내는 기호가 세 줄짜리였다라고 하면 부분집합을 나타내는 기호는 두 줄짜리 기호가 됩니다. 영문자, 대문자를 놓고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줄짜리는 대문자 2를 구부려서 만든 기호고 엘리먼트라고 하는 원소를 나타내는 단어의 첫 자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두 줄짜리 기호는 포함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컨테인이라는 C, 맨 앞에 오는 C의 C를 만들어낸 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소를 나타내는 건 2를 구부렸기 때문에 세 줄. 그리고 집합과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부분 집합은 컨테인, 포함한다라는 의미의 C를 구부렸기 때문에 두 줄이 된다. 우리는 지금 원소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1이 A의 원소이면 그 1은 B의 원소이고 2가 A의 원소이면 2는 B의 원소가 됐어요. 이 조건을 모두 만족했기 때문에 A는 B의 부분집합이 맞습니다. 원소로 정의하는 거야. A라는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B의 원소일 때 A는 B의 부분집합입니다. 반대가 안 돼요. B는 A의 부분집합이 아니에요. B는 A의 부분집합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부분집합이 아니다라고 하면 아니다를 나타내는 요 짝대기 하나 그어서 B는 A의 부분집합이 아니다라고 쓸 텐데 왜? 자, 1이라는 원소가 B에 있어요. 1이 있잖아. 얘가 1이라는 원소는 A에도 들어가죠. 2가 B에 있는데 그 2라는 원소도 A에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잘 왔어요. 이제 나머지 하나의 원소 3이 집합 B의 원소인데 3이라는 원소는 집합 A의 원소가 아닙니다. 모든 걸 다 집합 B에 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A에 있어야 부분집합인데 얘가 여기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요거 하나 때문에 얘는 부분집합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부분집합의 개념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될 텐데 부분집합이다 아니다에 대한 이야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A라는 집합을 먼저 그려보면 이 A라는 집합에는 1하고 2가 들어있고요. B라는 집합에는 1, 2, 3이 들어있잖아. B라는 집합에는 1과 2와 3이라는 걸 갖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다 B야. 여기 다 B인데 1하고 2는 이미 들어가 있고 3이 하나 더 추가되는 거잖아.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리면 되죠.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하면 A라는 집합을 B라는 집합이 둘러싸고 있는 이런 모양으로 만든 거 이게 바로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것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게 된다. 이렇게 수학 기호는 막혀있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뭐 아니면 부등호와 같은 이런 것들을 보면 이쪽에 막혀 있는 쪽에 오는 게 작은 개념입니다. 응? 그리고 이 오른쪽에 열려 있는 쪽에 오는 게 큰 게 오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는 A가 B보다 작은 걸 의미하죠. 그지? 여기는 원소가 오고 여기 집합이 오잖아. 원소라는 개념이 집합이라는 개념에 포함되는, 그러니까 집합에 들어있는 대상 하나가 원소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 부등호는 왼쪽에 오는 수가 작은 쪽에 오는 수가 작은 걸 의미하죠. 뭐 부등호 중에서 작거나 같다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 자, 부분집합의 개념을 이해할 때 우리가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이건 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건 기호의 표현 방식이고, 부분집합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작은 것만 되는 게 아니고요, 같아도 돼요. 요 부분집합의 의미는 작거나 같다의 의미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내가 A라는 집합에 1하고 2를 적고 B라는 집합에 1하고 2 두 개만 적었어요. 자, 우리가 딱 보기에 그냥 감각적으로, 직관적으로 봐도 A하고 B는 서로 같은 집합이에요. A에 1, 2 있고 B에도 1, 2가 있으니까. 근데 부분집합으로 이해하면 1이 있지, 2가 있지. 그러니까 A가 B의 부분집합이라고 쓰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부분집합은 이 조건을 만족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1이 있고 2가 여기 2가 있고, 그러니까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죠. 또 한편으로는 이것도 되지 않습니까? B가 1이 있고 2가 있으니까 B도 A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쓸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서로 같은 집합도 부분집합이 돼요. 다만 특별히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일 때,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할 때, 이때 우리는 집합 A와 집합 B는 서로 같다라고 쓸 겁니다.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일 때 집합 A와 집합 B는 서로 같다. 이게 쓸 거야. 응? 이게 서로 같다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됩니다. 주어져 있는 11쪽 상단에 써져 있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보면, 두 집합 A와 B에 대하여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 A를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A는 B에 포함된다라는 의미에서 C를 구부려서 만든 두 줄짜리 기호를 씁니다. A가 더 작은 집합이기 때문에 A가 막힌 쪽에 B가 열린 쪽에 와야 되죠. A는 B의 부분집합이다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A가 B의 안쪽에 들어있는 두 개의 원을 통해서 표현하면 되죠. 벤 다이어그램은 원만 이용하는 건 아닙니다. 사각형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사각형을 이용해도 상관없으니까 원 또는 사각형의 모양을 가지고 A라는 집합이 B의 부분집합일 때 A가 B의 안쪽에 있음을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부분집합의 시작이에요. 부분집합을 정의하다 보면 몇 가지 성질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부분집합의 성질의 첫 번째, 공집합이 있고요. 여기에 A라는 집합이 있다라고 합시다. 공집합이라는 집합은 어떤 집합이야? 공집합은 어떤 집합? 우리 공집합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잖아.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이야. 원소가 하나도 없어. 따라서 이 집합은 되게 자유로워요. 응? A라는 집합이 있을 때,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공집합이라는 집합을 여기다 놓을 거냐, 여기다 놓을 거냐? 사실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밖에 있어도 되고 안에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부분집합의 정의상으로 봤을 때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 A를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해야 되는데,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어요. 이건 약속을 합니다. 우리 같이 약속을 합시다.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어도 됩니다. 근데 이걸 우리에게 약속을 해서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는 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약속을 하나 하고 갈 겁니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에요. 어떤 집합이어도 상관없습니다. A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B라는 집합과도 부분집합이 돼요.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고,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다. 이건 증명을 해드렸어요. 아까 전에 A가 1, 2가 있고 B도 1, 2가 있을 때
A는 B의 부분집합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지. 자기 자신은 부분집합 관계가 됩니다. 국어적인 표현으로 봤을 때 부분이라는 개념은 뭔가 전체보다는 조금 작다라는 느낌이 좀 있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집합이라는 개념은 작거나 같은 것까지 포함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따라서 같은 집합도 우린 부분집합의 개념을 써도 된다. 이렇게. 그래서 A는 A의 부분집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별 어려움을 갖지 않으셔야 됩니다. A는 A의 부분집합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여기 A라는 집합이 있어요. 여기에 1, 2, 3이라는 세 개의 원소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저 A에 이렇게 생긴 A에 부분집합이 될 수 있는 모든 집합을 한번 만들어 볼까? A라는 저 집합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는 모든 집합. 일단 기본적으로 이 두 개는 정하고 시작하는 거야. A가 뭐가 됐던 간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공집합은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치? 근데 A라는 집합이 가지고 있는 1, 2, 3이라는 원소 때문에 여기에 올 수 있는 건 1, 2, 3만 들어있는 집합들을 갖고 만들어야 되거든. 그러면 첫 번째 1이 들어있는 이 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1은 집합 A에 있으니까 이걸로 같은 방법으로 2도 되고 3도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이 세 개는 전부 다 집합 A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다. 그지? 또 이것도 가능한 거 아닌가? 1, 2, 2, 3, 1, 3 요 세 개도 전부 다 A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죠. 그치? 1, 2, 2, 3, 1, 3 전부 다 A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는 거야. 또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니까 그치? 1, 2, 3은 A랑 똑같은 거 아니야? 1, 2, 3은 A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A라는 집합이 1, 2, 3이라는 세 개의 원소를 가진 집합이 있을 때 그 집합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는 집합들에 이렇게 생긴 8개가 만들어집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 A의 원소가 총 3개가 있는데 그 3개의 원소를 1개씩만 가지고 있는 집합들은 전부 다 부분집합이 되고 A의 원소 3개 중에서 2개씩을 가지고 있는 집합들도 A의 부분집합이 되고 A는 A의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 되기 때문에 3개를 모두 다 갖고 있는 이 집합도 부분집합이 된다. 선생님이 일부러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 원소가 하나인 거, 원소가 2개인 거, 원소가 3개인 걸 나눠서 A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집합이 원소가 3개가 있으면 A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는 집합은 이렇게 8가지가 만들어진다. 이해하십니까?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매번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집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개념이 더 나오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3단 논법이라는 게 있어요. 3단 논법에 의해서 이런 표현을 쓸 거예요.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그 다음에 B가 C의 부분집합이면 여기로부터 우리는 A는 C의 부분집합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3단의 뜻이 이런 거야. 한 줄, 두 줄, 세 줄짜리 논법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보시면 되죠.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 A가 B의 부분집합이야. 이게 첫 번째 줄. 그지? B는 또 C의 부분집합이야. 여기 C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B가 C의 부분집합이야. 여기서 B를 이렇게 없애요. 이렇게 없애면 A는 C의 부분집합인 게 맞지? A 자체의 모든 원소가 B에 있었기 때문에 그 B가 C의 부분집합이 되면 B 속에 있는 모든 원소가 또 C의 원소가 되거든. 근데 B에 A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A가 C의 부분집합이 되는 건 당연한 거야. 이걸 갖다가 우리가 3단 논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C의 부분집합이면 연결고리가 있죠. 여기에 논리고리. 제가 지워버렸는데 여기 중간에 있었던 이 B라는 연결고리를 중심으로 해서 얘를 중심으로 해서 A라는 집합이 B의 부분집합이었다라는 사실이 있었고 그리고 B를 다시 연결고리로 해서 C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걸 이용하게 되면 A가 C의 부분집합인 건 분명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치? 해볼까? 35번부터 기호를 써보는 겁니다. A라는 집합의 1, 3, 5, 9, 15, 45 A를 조건지시법으로 표현하면
45의 양의 약수들입니다. 45의 약수들 중에서 양수인 수들을 써놨고요. 이것들이 부분집합이냐 아니냐를 부분집합이다, 부분집합이 아니다 기호를 가지고서 한번 써보자라는 거예요. 한번 35번부터 39번까지 그 두 개 중에 하나의 기호를 옳은 것을 써 주시겠습니까? 다 채웠어? 자, 공집합은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입니까? 라고 쓰라고 그랬잖아. 그지?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부분집합이다 라고 쓰면 되지. 1과 7은 1은 있고 7은 없잖아. 따라서 1과 7은 집합 A의 부분집합이 아니어야 합니다. 9, 15, 45는 전부 다 집합 A의 원소이므로 그 A의 부분집합이 되는 게 맞고 3, 5, 6, 9에서 6이라는 원소는 집합 A의 원소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A의 부분집합이 아닙니다. 1, 3, 5, 9, 45, 45라는 이 모든 원소는 저 집합 A와 똑같죠. 얘는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부분집합이다, 아니다, 부분집합이다, 아니다, 부분집합이다 라고 채워주시면 되겠지? 잘했어? 다음에 40번부터 43번까지는 두 개의 집합의 원소들을 비교해서 얘가 이 집합들의 부분집합인지 아닌지를 자네가 직접 이제 쓰는 겁니다. 기호로 표현하게 되면 이런 거죠. 부분집합이다라고 하는 걸 예를 들어 40번의 경우에 집합 A는 A와 B 두 개가 있고 집합 B는 A, B, C, D, E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누가 누구의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A가 B의 그죠? A가 B의 부분집합이에요. A에 들어있는 두 개의 원소가 집합 B의 원소이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호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지? 41번은 어때? 41번은 A라는 집합에 1, 2, 3, 4가 있습니다. B라는 집합에 2의 양의 약수. B라는 집합은 2의 약수니까 1과 2라는 두 개의 원소가 있겠지? 그러면 여기서는 A하고 B 사이에 누가 누구의 부분집합이야? A가 B의 부분이고 A가 1, 2, 3, 4고 네. B가 1, 2인데 그럼 B가 B가 A의 부분집합이죠. 그렇죠? 맞아요.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잘 쓰진 않지만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얘를 부분집합 기호를 B가 A의 부분집합인데 A를 쓰고 B가 있으면 B가 A의 부분집합이니까 여기에 기호를 뒤집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응?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쓰는데 뭐 A, B의 위치만 바꿔 쓰면 되니까. 근데 내가 굳이 A를 왼쪽에 쓴다라고 하면 A는 B를 포함하고 있다, B는 A의 부분집합이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바꿔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케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쓰는 게 더 좋다. 42, 43번에 나와 있는 것들도 보시면 정사각형과 직사각형이 있어요. 오호. 얘네들은 누가 누구한테 포함될까요? 정사각형과 직사각형. 정사각형과 직사각형.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에 포함된다. 뭐 이거는 아무튼 간단하게 보고 갈까요? 우리가 사각형이라는 집합이 있어요. 사각형이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어. 이 사각형이라는 집합에서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을 우리가 사다리꼴이라고 부릅니다. 사다리꼴이라는 집합이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이고 그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다리꼴 중에서 나머지 한 쌍까지 평행해. 다시 얘기하면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 이걸 우리 평행사변형이라 부르죠. 평행사변형. 이건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니까 평행사변형은 사다리꼴 안에 포함이 되는 거야. 사다리꼴 안에 포함이 돼. 사다리꼴은 한 쌍만 평행하면 돼요. 한 쌍이 평행한 거고 두 쌍이 평행해도 사다리꼴입니다. 근데 두 쌍이 평행한 사각형을 특별히 평행사변형이라 부르는 거고 그 평행사변형 중에서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원래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것끼리 같은 거거든. 근데 얘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마름모라 부르고 그 마름모는 평행사변 같은 거예요. 마주보는 그 변의 길이가 네 개도 다 같은 거예요. 네 변의 길이 다 같은 거지. 그리고 평행사변형 중에서 하나의 내각의 크기가 직각이 되는 사각형. 그걸 우리 직사각형이라고 부릅니다. 직사각형은 네 개의 내각의 크기가 모두 직각인 사각형, 모두 다 같은 사각형을 우리가 직사각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마름모이면서 직사각형인 사각형을 특별히 우리는 정사각형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에 들어가는 게 정사각형이 됩니다. 그지? 이게 사각형의 어떤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그림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묻는 게 이거잖아. 정사각형과 직사각형은 누가 누구한테 포함되느냐라고 묻는 거야. 그림상으로 봤을 때 이 직사각형의 안에서 마름모의 성질을 만족하는 이 정사각형이 직사각형 안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직사각형은 네 개의 각만 같으면 되는데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도 같은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사각형이 직사각형에 포함된다. 정사각형이 직사각형에 포함된다라고 42번에 대한 답을 하셔야 됩니다. 정사각형이 직사각형에 포함되는 거야. 이 벤다이어그램을 하나 그려놓으시는 게 필요할 테니까. 잠시 뒤에 그리시겠습니까? 제가 43번까지 마무리하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43번을 보면 x바 x는 6의 양의 약수고 뭐가 있죠? 원소나열법으로 나열했을 때 6의 양의 약수는 뭐가 있어? 1부터 시작해야죠. 1, 2, 3, 6의 약수 1, 2, 3 6이죠. 그죠? 그 다음에 12의 양의 약수. 집합 B는 x바 x는 12의 양의 약수니까 1, 2, 3, 4, 6, 12. 자, 그럼 누가 누구한테 포함돼? A가 B에 맞아요. A가 B에 똑같아요. A가 B에 포함되죠. 6의 양의 약수는 12의 양의 약수에 전부 다 포함됩니다. 잠깐 끊었다가 진부분 집합 서로 같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가야 됩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봅시다. 12쪽에 있는 문제는
우리 뭐 간단한 이야기 몇 가지만 더 추가하고 그리고 또 12쪽에 있는 이야기 보려합니다. 13쪽 먼저 볼게요. 13쪽 봐주세요. 지금 우리가 부분집합을 정의하고 그 부분집합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성질,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다.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C의 부분집합이면 A는 C의 부분집합이다. 뭐 이런 개념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우리 부분집합을 이야기할 때 제가 아까 전에 이쪽 잠깐 얘기했는데 부분집합의 개념이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집합의 의미가 같거나 같다의 의미라고 했어. 어떤 의미에서 그렇냐면 A는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란 말이야. 그지? 부분이라고 하는 어떤 국어적인 의미와 놓고 봤을 때 이게 참 안 어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 포함되는 이유는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부분집합의 정의상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포함되어 이게 속할 때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 A를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하기 때문에 A의 모든 원소와 B의 모든 원소가 일치한다라고 하면 얘네들은 부분집합의 정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서 B가 A의 부분집합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A와 B가 서로 같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면 우리 이때 특별히 집합 A와 집합 B는 서로 같다. 라고 해서 두 집합이 서로 같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일 때 집합 A와 집합 B는 서로 같다. 이 정의를 할 거예요. 13쪽 맨 위에 보면 정의되어 있습니다. 13쪽 맨 위에 보면 13쪽입니다. 13쪽 맨 위에 보면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일 때 두 집합 A와 B는 서로 같다라고 하고 기호로는 A는 B라고 쓸 겁니다. A와 B가 서로 같다라는 얘기는 두 집합에 들어있는 원소가 다 똑같은 거예요. 응? A에 있는 원소와 B에 있는 원소가 완전히 똑같은 상태. 이걸 갖다 이제 수학적으로 정의하기를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면 A와 B는 서로 같다라고 쓰는 거고 뭐 서로 같지 않으면 같지 않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A와 B는 같지 않다. 뭐 A와 B는 같지 않다. 뭐 이런 기호도 집합도 이렇게 서로 같지 않다라는 기호를 만들어 줍니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진부분집합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진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건 진부분집합. 계속 꺼림칙하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부분집합을 이야기하는데 같다라는 개념이 들어있는 게 계속 걸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진부분집합은 진짜 부분집합을 진부분집합이라고 할 거예요. 진짜 부분집합, 진부분집합. 자, 진짜 부분집합은 그럼 어떻게 정의할 거냐? A가 B의 부분집합인데 근데 A하고 B는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분집합에 대한 정의를 할 때 작다와 같다라는 개념이 둘 다 들어있다고 했잖아. 근데 같은 건 안 돼. 같으면 안 돼. 이럴 때 우리 진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부분집합을 만들어 나가다 보면 A라는 집합이 1하고 2 두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으면 요 A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는 집합들을 만들었을 때 뭐 공집합이라든가 1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라든가 2를 원소로 갖는 집합 그 다음에 1과 2를 원소로 갖는 이 집합들이 요놈의 부분집합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다 부분집합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은 이게 A의 부분집합이야. A의 부분집합. 이 중에서 같은 걸 빼고 요 세 개는 같은 이는 A가 1하고 2를 원소로 갖는데 1하고 2가 A의 부분집합 맞아요. 부분집합은 맞습니다. 하지만 얘를 뺀 나머지를 얘를 A의 진 부분집합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부분집합들 중에서 자기 자신하고 똑같은 거 빼고 나머지 세 개를 진 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1,2는 요 원소를 갖는 집합은
요 A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지만 진부분 집합은 아니야. 여기 1을 원소로 갖는 집합은 A의 부분 집합이면서 진부분 집합이기도 한 거고. 예를 들어 주어져 있는 어떤 진부분 집합 사이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진부분 집합을 구해봅시다. 뭐 이런 것들도 나오네. 다시 한번 만들어 볼까? 선생님이 여기 1, 2로 만들었는데 68번에 있는 것처럼 여기에 1, 2, 3이라는 이 집합의 진부분 집합을 만들어 보면 진부분 집합 공집합은 이 집합의 부분 집합 맞아요. 진부분 집합입니다. 1도, 2도, 3도 이게 다 여기에 진부분 집합이 되는 집합이야. 왜? 작잖아. 작은 것만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 진짜 부분 집합은 작거나 같다가 아니라 작은 집합만 우리가 진부분 집합이라고 부를 거라고. 작은 집합, 진부분 집합. 그리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1하고 2, 두 개를 원소로 갖고 1, 3, 2, 3. 진부분 집합은 여기까지예요. 이게 진부분 집합이야. 1, 2, 3의 부분 집합 중에서 1, 2, 3도 부분 집합이 맞거든. 근데 얘는 진부분 집합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얘를 제외하고 여기까지를 여기 나와 있는 1, 2, 3의 진부분 집합이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우리가 용어를 부분 집합, 서로 같은 집합, 그 다음에 진부분 집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 없는 끄떡임이지. 잘 듣고 있는 거야? 너 이씨 집중 안 해? 너 안 하면 너 4시까지 꽉 채운다. 늦게 왔으니까 30분 늦게 왔으니까 한 1시간 반은 더 하고 가야지. 네? 네가 30분 늦게 왔으니까 1시간 반은 더 하고 가야지. 늦게 했으니까 2시간 하면 저 12시 반에 오잖아요. 그래? 네. 아니야. 12시 반에 한 왔어요. 40분쯤 온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3배는 더 해야지. 2시 40분에 벌칙. 아니 그래야지 일찍 오지. 2시 40분에 어? 해야죠. 슈퍼맨. 자, 여기 보세요.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용어들에 대해서 자네가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여기 13주까지의 문제들을 이제 다 풀어내야 된단 말이죠. 두 집합이 서로 같다라고 했어요. 63번 보시겠습니까? 63번. 네가 몇 개를 한번 맞춰봐 그러면. 63번. A라는 집합에 1하고 A가 있어요. B라는 집합에 B하고 2가 있습니다. 근데 A하고 B가 서로 같은 집합이래요. 그럼 A는 얼마야? A는 2죠. B는? B는 2를 좋아. 자, 이제 몇 개 더 가자. 66번 갑시다. 66번. 66번에 이 두 집합이 서로 같으려면 A하고 B가 얼마인지 구해. 네. 그러면 구해봐. A는 마이너스 4. A는 마이너스 4. 네. 좋아. B는? B는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죠. 네. 왜요? 마이너스 2가 맞잖아요. 마이너스가 맞잖아요. 말을 해, 말을. 근데 마이너스 2 맞잖아요. 맞아요. 왜요? 3 곱하기 마이너스 2하면 마이너스 6이고 마이너스 6 더하기 5는 마이너스 1이니까 그 두 집합이 서로 같다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이 얼마여야 되고 얘가 얼마랑 같아야 돼? 그게 9. 이게 9랑 같아야지. 3B 더하기 5는 A 마이너스 2. 그지? 왜냐하면 두 집합이 서로 같다는 얘기는 두 집합에 있는 원소가 완전 똑같아야 되거든. 근데 마이너스 1은 얘가 9니까 마이너스 1은 아니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되고 마이너스 1이 있는데 여기 9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 9여야 되고 그래서 A값 구하면 마이너스 5라고 B값 구하면 넘겨서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고 이렇게? 좋아. 두 집합이 서로 같다라고 하는 것은 두 집합이 완전히 똑같은 걸 의미합니다. 요거에 맞춰서 이렇게 정돈을 해 봅시다.